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폐지가 됐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 2회 만에 폐지가 됐는데 드라마는 끝이 났습니다만 논란이 계속 좀 되고 파장도 좀 꽤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기자는 이 드라마 봤어요? 저는 이 드라마 친구들한테 들어가지고 네. 다음에 이제 어제인가 대본이 와서 뭐야 뭐 폐지됐다고 친구들은 너무 좀 약간 추천했었어요 보라고. 왜냐하면 시청률이 좀 꽤 나왔잖아요. 1, 2회만 봐도라도. 네.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시청률이 잘 나오는 드라마가 잘 안 나와서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신기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퓨전 사극에다가 뭐 좀비물이 나온다거나 뭐 그렇죠. 하고. 그 악령을 이제 쫓아내는 이제 조선의 이제 뭐 종룡군하고 등등등.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재미있는 소재를 딱 잡으셨네요. 네. 왜냐면 절대로 그 시대의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배경으로 꾸렸으니까.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중국에 대한 좀 약간 예민한 이 시기에는 이제 중국이랑 관련된 논란들이 나오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없어진 걸 보고 폐지된 걸 보고 마음이 좀 뭐 아쉬워했죠. 네. 많은 시청자나 청취자분들이 분노했던 부분은 뭐 그 내용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과도한 각색, 개입 그리고 그러니까 뭐 상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드라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역사 왜곡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상훈 기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사극이라고 해서 이 역사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사실 이 사극이 방송될 때마다 뭐 역사적 왜곡에 대한 지적도 뭐 늘 따라다니는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전에 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 태조왕건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후백제의 견훤이 이 신라수도 서라벌을 좀 기습하는 내용이 방영됐는데, 네. 그때 이제 경주 지역에 이제 뭐 그 일종의 왕가죠, 박씨, 석씨, 김씨 문 중에서 반발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 명량이 방영이 됐을 때, 개봉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배설 장군 후손들이 이 왜군과 배설 장군이 내통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네. 법적 대응으로 간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사실 좀 뭐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네. 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엔 또 반드시 그 개입되어 있는 인물들이 또 존재를 하고 그 당시를 활동했던 인물들이 있고. 근데 이것을 새롭게 재해석한다거나 각색한다거나 이럴 때 어떤 그 작품에 대한 평가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좀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알파고 기자. 이건 서양 그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가 높은 나라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 신경을 안 하고 그냥 뭐 재미삼아 보고 네. 그 좀 약간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심각해져요. 예를 들면 터키에서도 지금 아마 터키 드라마의 대장금 같은 네네. 해외에서 너무 많이 팔리고 그것 때문에 터키 관광이 엄청 늘어났던 드라마가 있어요. 무hte셰의 황금 시대라고 오스만 제국의 제일 황금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네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왜냐하면 본인들도 알아요.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적인 건지. 열심히 이제 역사적 근거에다가 바탕을 놓으려고 하는데도 네. 재미삼아 예를 들면 오스만 제국 황제하고 이제 베네치아의 이제 상인의 딸을 좀 약간 이렇게 사랑에 맞게끔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가서 신고했어요. 이걸 좀 약간 폐지하라고. 어떻게 우리 황제가 베네치아 상인의 딸이랑 이렇게 뭐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 예. 사실 그분들도 드라마 시작했을 때 앞에다가 글을 걸어 넣어요. 이거는 역사적 뭔가 아니고 단순히 사극이니까 중간중간에는 좀 약간 스토리 면에서 그런 좀 약간 장작들이 나올 거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렇게 드라마 앞에도 그런 글씨 놓았는데도 네.
국민이 좀 약간 심하게 반발했었어요. 하지만 역사 왜곡 논란을 좀 넘어서서 좀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부정적인 묘사를 좀 과도하게 넣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번 조선구마사 논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역사적 그 실존 인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예 그 서양에서 온 사람들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네. 굳이 중국 음식을 먹었어야 했느냐 좀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우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 작가의 뭐 창작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아닌 거라고 이제 시청자들은 판단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드라마 대본도 일종의 창작의 영역이고 또 상상력은 또 그냥 그대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전파를 통해서 나가는 이제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는 좀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좀 감수를 하고 좀 꼼꼼하게 점검을 했을 필요는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인데 우리도 특히 이 어떤 매체에서 이걸 방송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지상파 3사 같은 경우에서 다룬다 그러면 어떻게 지상파에서 이런 드라마를 다뤄라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체에 대한 특성도 분명히 좀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런 면에서는 제 대학교 다닐 때는 제일 화제가 됐던 이제 작품이 왕의 남자라는 영화였는데. 왕의 남자. 예. 예. 그때 오히려 솔직히 말하자면 문제의 요소가 더 많았는데 이 정도 화제를 일으켰나 싶어요. 그래서 그 매체가 어디냐가 진짜로 핵심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드라마인지 영화인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이제 시청자가 보다가 아니면 청취자가 뭐 방송을 듣다가 이거 좀 안 좋다 아니면 이건 내 생각과 상당히 다른데라고 주장할 때는 주로 방송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아나운서실로도 전화 엄청 오거든요. 네. KBS 이러면 안 된다더라. 뭐 좀 막 전화도 막 오고 화도 내시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직접 전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른바 이 드라마의 돈줄을 쥐고 있는 광고주 이쪽을 찾아가서 이 드라마에 대한 문제점들을 막 피력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상당히 좀 효과적이었다는 측면들도 좀 있고. 네, 결국 이제 드라마가 폐지가 됐으니까요. 근데 뭐 사실 그동안 이제 시청자들이 뭐 그동안에는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방송사가 많아지면서 채널 선택권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리고 또 뭐 OTT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 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뭐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게 된 상황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시청자들이 그동안 이제 뭐 을에서 좀 갑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랄까 좀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청자들이 뭐 아예 부적절한 콘텐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없애버릴 수도 있다. 네. 이 시청자의 권한과 권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점에서 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뭐 다만 좀 우려가 없지는 않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뭐 어떤 논란의 드라마가 나왔을 때 또 그게 이제 그 왜곡의 차원이 아니라 네. 누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논란 정도일 때. 네. 그때도 누군가 좀 이런 방식을 쓰면 이 방송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좀 이 부분이 아마 이 만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또 방송국에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사실 이 조선구마사 이전에도 이런 방식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일보 광고주들을 압박해서 뭐 좀 그런 운동도 한편에선 존재를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드라마가 논란이 됐을 때도 좀 이런 식의 방식이 써졌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게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 뭐 이 수준이 아니라 좀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쉽게 폐지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번 조선구마사 논란처럼 좀 반박하기 어려운 거가 아니라면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한편은 듭니다. 그 전에 뭐 휴전 사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 뭐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나이 차이가 뭐 많이 난다더라. 뭐 처음에 좀 문제가 좀 됐었지만 계속해서 그 드라마가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자들이 몰입하게 되고 또 역사적인 제 인식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온 드라마들도 좀 있었거든요. 각색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오는 차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고 기자. 드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보기엔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 시기적인 않을까.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이랑 관계 지금 김치 문제라든가 등등 있는 상황에서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좌이든 우이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분이 나쁜 그렇죠. 거예요. 기분 불편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한 거고
그럼 드라마 측에서도 이미 좀 약간 몇 개 편이 찍힌 상황이니까 뭐 중간에 나와서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런 것들도 하지는 못하는 그런 텔레비 방송 구도이다 보니까 네. 좀 제 보기에는 시기에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JTBC의 또 다른 드라마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이 설강화? 네네. 이거 어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알려진 그 컨셉이라고 하죠. 아직 이제 방송을 안 하고 있네. 네네 방송이 안 된 건데, 예고편으로. 그러니까 80년대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그 간첩을 사실 이제 간첩이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건데, 네. 근데 한편에서는 이 80년대 운동권들을 간첩으로 다 몰아가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 다른 한쪽에서는 간첩을 미화하는 거냐 이렇게 좀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파장이 또 클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예민한 주제를 그냥 예고편으로 불기에는 좀 약간 더 문제이니까 오히려 뭐 무슨 제작 발표회를 한다든가, 왜냐면 지금 양쪽에서도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영화 그 드라마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드라마 내용을 잘 몰라요. 아직은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예. 제 보기엔 잘못된 마케팅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좀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 이건 뭐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 네네. 또 어떤 뭐 좀 논란들이 좀 정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더 불거질지는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도 좀 화가 났습니다. 이게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의 사생활을 무단 유포한 언론들이 또 나왔습니다. 정상훈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보자마자 깜짝 놀랐던 기사였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인데, 그 어떤 남성이 그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그 여성의 집에 이 녹음기를 설치를 한 거예요. 네. 그 녹음기를 설치를 해서 뭐 사생활을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녹음은 안 돼서 실패를 했죠. 예. 근데 이것이 적발이 돼서 법원으로부터 이제 집행유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그 기사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다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죠. 좀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말고. 네.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당시 집안에서 뭐 그 어떤 녹음했을 때 어떤 상태였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것 말로 뽑혀서 예. 기사 제목으로 올려왔던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기사 그 어떤 매체 하나의 기사가 아니라 네. 거의 이 소식을 전하는 거의 대부분의 매체가 이 얘기를 제목으로 뽑아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앞에 전시를 해놓고 사실상 클릭수를 유도하는 좀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문제가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사 안에서 유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사가 너무 자세해요. 네, 그러니까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까지, 그러니까 직장이 어디고 있는. 집은 어디며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좀 특정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분명한 것은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까지 기사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 기사를 내는데 이거 좀 자극적이네. 사람들이 이거 올려놓으면은 많이들 클릭해 주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피해자의 사생활이라든가 주소지 이런 것들 아니면 직장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밝힐 이유가 있을까요? 언론의 보도 가치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판결문이 공개적인 문서이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공개된 사실을 언론으로 썼다. 뭔가 좀 약간 기자가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생활 침해법이라는 해외에서 그런 법이 있긴 한데 이제 이런 사건의 경우에 이제 피해자들이 가서 고소를 합니다. 네. 이제 나는 굳이 기사에 이 정도 내용이 안 써야 됐는데 이제 쓸데없이 썼다. 그래서 나는 이제 2차 가해를 받았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법정 싸움을 중에는 기자들이 잘 뭐라고 해야 되나, 조보를 받진 않아요. 왜냐면 기자 입장에서는 나는 뭔가를 좀 약간 열심히 내가 파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걸 내가 옮겼을 뿐이다. 법원에서 이제 공개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대로 썼다고 하는데, 네. 이제 거기서 판사들이 진짜 그 판결물에 없는 뭔가만 찾으면 그 기자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엄청난 처벌을 하거든요. 사생활 침해라고. 근데 진짜 그 판결물을 있는 그대로 썼다면
이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조보를 하기에는 여지가 없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법적 싸움은 오래 걸리니까 기자들이 그걸 알고 있어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생활로 인한 2차 가해들 있잖아요. 예. 이게 특히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금액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했던 거 그거예요. 그 기자가 그 사생활이랑 관련된 정보를 들여서 공개된 서류를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특정으로 뭔가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네. 판결문이라는 거 너무 공개된 서류이고 누구나 다 접촉할 수가 있으니까 기자 보기에는 내가 뭔가를 그 사생활을 침해하진 않았다. 이미 공개된 서류였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판결문이 다 공개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판결문에서는 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자세하게 적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기자들이 그거를 보고 아마 네. 썼던 건지 아마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거나 판결문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보 공개 청구로 소송을 요청을 하더라도 공개된 판결문이 한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판결문 공개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다만 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판결문을 공개를 하고 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쓸 수 있게 이제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공인도 아니고 뭐 일종의 뭐 누구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랑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냥 일반인인데 네. 이 사람의 그 사생활까지 이 판결문 안에서 다 끄집어내서 공개를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아니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저는 그 이제 법적 배경하고 그 사례를 말씀드려요. 그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법적 싸움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자들이 그런 짓을 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스토킹 관련된 이런 그 내용, 이 사건을 기사로 쓴다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뭐 어쨌든 이 스토킹 범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인식이 뭐 그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족한 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뭐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28번이나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 피해자의 어머님이 살해당할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그 기사를 썼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스토킹 사건이 있었고 네. 뭐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정도로만 끝나면 되는데 네. 굳이 그 피해자가 뭐 어디 일을 다니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이 사람 피해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까지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직장이 이 스토킹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니까 굳이 좀 약간 스토킹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사생활 정보들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포털로 퍼지느냐에 따라서 또 기사가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뭐 누군가 썼지만 이게 제대로 이렇게 확산이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냥 묻혀버리고 말고 사람들도 거의 볼 수 없는 건데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포털에 많이 본 기사 랭킹에 올라가서 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이 되는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더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그 사생활 관련 거 무단 유포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이거 사례 하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누가 하나 그런 기자 한 명을 이제 고발을 해서 그 사람 어느 정도 이제 좀 커다란 피해를 입거나 본보기가 있어야지만 이게 고쳐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요 얘기만 잠깐 마지막으로 하면은 오늘도 사생활 관련 좀 논란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두순이 소주를 사러 마트에 왔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예, 저도 봤습니다. 사진까지 봤.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괜히 그 마트에 술 사러 나오셨던 분은 사진이 찍혀가지고 자신의 사생활이 그냥 노출이 되고 또 이런 피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간 미디어 비평 와치독 정상근, 알파고 신하 씨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